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돈다방 미쓰리 월요일 방송은 하루 쉬었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1%대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0%, S&P 500이 1.79%, 나스닥이 1.93%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경제 지표가 좋아서 연준이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 같다. 그러한 이유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죠. 연준이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 내용 안에는 높은 금리를 당분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만들어 놓은 높은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거다.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과연 얼마나 좋았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은 경제 지표를 보고도 웃지를 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요. ISM에서 발표하는 11월 서비스업 PMI 지표입니다. 자, 참고로 PMI 지표는 여러분 기준이 50이라고 했습니다.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입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11월 서비스업 PMI 지표는요. 월가 예상치는 5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상에서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54.4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ISM 11월 서비스업 PMI 지표는 56.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53.7보다도 강했고 10월 달 기록한 54.4보다도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바로 10월 달 공장제 수주입니다. 10월 달 공장제 수주는요. 시장 예상은 0.7% 증가를 예상했고 9월 달에는 0.3%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10월 달 공장제 수주는 예상치 0.7보다도 높았고요. 9월 달에 기록한 0.3보다도 높은 전월 대비 1% 이상, 1%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투자자들은 아이고야,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 하겠네. 계속 금리 인상해서 그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바로 이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1월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지표가 49.0이 나왔는데 이 49.0은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선 이하로 내려왔다고 한다. 자, 이 흐름을 모는 종이에다 찍어보면 9월 달에는 50.9, 10월 달에는 50.2, 11월 달에는 49, 모는 종이 점을 찍었을 때 점점점 한 그 모습이 우하향된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PMI 지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PMI 지표는 물론 종합 PM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만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대략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수치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며칠 전에 지난주 후반에 11월 ISM 제조업 PMI 지표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왔다. 경기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이 갑자기 서비스업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전월 대비 잘 나온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1월 달 증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강후약이었죠. 그러면 대충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는 11월 달 주식시장이 보여준 전강후약에 따라서
제조업 PMI 지표는 증시가 계속 강했던 거는 아니니까 위축 국면으로 표현이 된 거고, 또 서비스업 PMI 지표는 11월 달 초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좋았으니까 또 거기에 반영이 돼서 또 50 이상 계속 유지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날 발표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뭐 겁나 잘 나와가지고 막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전문가들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고용지표 안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또 자극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 좋은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들을 자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월 달 공장재 수주가 9월 달 0.3보다도 예상치 0.7보다도 높은 1%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10월 달 공장재 수주예요. 자, 10월 달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술렁술렁거립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요, 꽤 다양합니다. 뭐 원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원가가 나중에 자극하는 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된다는 등,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소매 판매 같은 지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금리 인상을 75bp씩 4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지 않는 걸 보면서 자꾸 시장에다가 공포스러운 발언을 해서 투자자들을 위축시켰죠. 지금 현재 12월 FOMC 회의 D-Day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12월 FOMC 회의는 50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2월에 아마 1월 말일부터 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 2023년도 첫 번째 FOMC 회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50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5bp씩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아기다리 고기다리한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2월 초에 발표할 FOMC 금리 결정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하다? 이거를 지금 굳이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2월 13일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표와 10월 달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7.7%, 11월에 발표한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7.7%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12월 FOMC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을 할지언정 당장 내년 2월 달의 금리 인상은 50bp가 아니라 25bp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악재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번 뭐 출렁거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연준은 금리 동결 카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요. 저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거를요,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신호를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당장 지난주 후반에 발표했던 ISM 제조업 PMI 지표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날 서비스업 PMI 지표를 보고 왜 흥분하냐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자, 그러나 올해 2022년 이제 연말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월 달에 금리 동결했고요. 3월 달에 25bp 했습니다.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무려 8번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4번을 75bp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다가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 50bp가 아니라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물론 50bp 금리 인상도 주식시장의 악재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그래도 75bp보다는 50bp가 낫지. 그리고 50bp보다는 25bp가 낫고요. 25bp보다는 금리 동결이 낫고요.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가 난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원하는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3년도는 뭐 굳이 뭐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금리 동결로 쭉 가져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저는 내년에 연준이 금리 동결을 좀 고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지난번 뉴욕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2024년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 2023년도 내년에 금리를 동결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는 마치 2019년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확연하게 꺾여서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쓸데없이 금리 인하를 걱정하고 있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이미 이제 이 고금리, 이거 다 이미 지금 반영을 한 상태예요. 문제는 뭐다? 그동안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각국의 통화정책의 변화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내년에 힘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요, 내년에 금리 동결로만 가져도 분위기는 박스권 장세에서 안정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초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IMF 터졌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서울에 집을 팔고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고 그 서울에서 집 팔아서 아파트 사고 남은 돈으로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그때 IMF 이후에 금리가 24% 막 그래가지고요. 그 금리 이자만 받아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24%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미국 금리도요, 한 4%, 6% 됩니다. 근데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막 헬리콥터에서 돈을 쏘느니 뭐느니 뭐 제로금리 어쩌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초저금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초저금리 때를 생각하고 금리 인하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요. 금리 인하가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달콤한 경제라기보다 지금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우리 경제 죽네 이렇게 곡소리가 나올 때가 바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때입니다. 즉 그 얘기는 이날 뉴욕 증시가 뭐 잘 나왔다라는 거 저는 솔직히 잘 나왔다라고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뭐 워낙 서비스업 PMI 지표는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고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업 PMI 지표는 2020년 5월 이후 지금 경기 위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날 그냥 경제 지표는 그나마 잘 나온 거예요. 다행스럽게. 왜냐하면 이날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요.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투자자들은 좀 담대하게 생각을 하고 야, 미국이 특히 2022년 후반에 연준 회의가 열릴 때마다 75bp씩 그렇게 내리대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버텨주네? 그런데 이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 카드를 거두고 50bp로 완만하게 간다면 75bp 금리 인상 때도 견고하게 버텼던 미국 경제가 이제 금리 인상을 50bp 그리고 25bp 하면은 회복이 되겠네? 좋아지겠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시장에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다. 단지 그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냐에 따라서 호재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악재만 있어 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지금 되게 재미있는 현상은요. 지금 시장의 호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꾸 악재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개인들한테 무섭지. 어디 주식시장을 뛰어들라 그래? 이렇게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호재가 뭘까? 일단 첫 번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규제 완화 소식이죠. 이 완화 소식으로 월요일 날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자마자 모건 스탠리에서요. 중국에 대한 투자를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거 해마다 오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거 이번에 소비가 괜찮을까? 우려를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즉 그 얘기는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라니까요. 자, 그리고 12월 2일 날 발표한 고용 지표를 보면 물론 눈높이를 겁나 낮춰놔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20만 명으로 낮춰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성적표를 봤더니 전월과 비슷한 26만 명 정도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증가. 거기에다가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했고 임금 상승은 좀 높았다. 그래서 그 높은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했죠. 12월 2일 날 발표한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12월 13일 발표할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 7.7%보다 과연 얼마나 둔화됐을까라는 확신한 신호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정말 재수없게 또 7.7% 이상도 갈 수 있어요. 7.7% 나왔다가 또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또 7.8%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쓰리 생각에는 제가 제동거리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동안 75bp씩 금리 인상을 계속 해댔기 때문에 그 시간차로 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무엇보다 상반기에 $100를 훨씬 넘었던 국제유가가 이제는 장중에 $80가 깨지기도 하죠.
자, 시장 분위기는 여러분, 호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좋게 보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문가들이 연말이 되는데 아주 그냥 투자자들 심장을 그냥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불안한 얘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5일 같은 경우는요. 월가 전문가들이 2023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내년 10월에야 주식시장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즉 상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상반기지 여러분 10월 달이면 한 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월가 전문가들은 2024년 내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 월가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들 내놓은 줄 아시죠?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내년 1분기 뭐 좀 나가서 2분기는 무조건 안 좋대요. 다가올 3개월 동안은 무조건 현금 비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 9월 말에 김진태 사태가 터졌을 때 뭐 많은 시사 전문가나 이런 뭐 경제 전문가들이 이 김진태 사태가 불러들일 뭐 그 폭풍 더 나아가서는 뭐 진짜 뭐 국가 부도 이런 얘기까지 공포감을 만들어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9월 말에는 주식을 사도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이 김진태 사태가 불러일으킨 이 문제가 바로 터지지는 않는다. 뭔가 조금 더 뜸을 들일 시간이 필요하다. 과연 그게 언제일 것인가. 사실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뭐 1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빠르면 1월 달이고 아니면 3월 달이다. 근데 제가 1월 달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산타 랠리가 펼쳐진다면 1월 효과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스멀 전문가들이 이제 12월이니까 배당주니까 뭐 배당주 관련된 배당주를 누가 줍니까? 우량주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량주 관련 배당 받으세요. 뭐 배당률이 뭐 6%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배당주를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배당 받기 위해서 우량주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가 잠시 전에 알려드렸던 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규제 완화라든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뭐 소비가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산타랠리 흐름을 타는 투자자들이 배당주까지 노리고 매수하고 그러면 당장 1월 효과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때 시장이 걱정했던 분위기가 안 나오네. 와, 산타랠리가 정말 막 될 것 같네. 김진태 사태 괜찮네. 이렇게 안도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이 1월에 되지 않을까. 만약에 1월이 무사히 통과되면 3월 정도 이제 부동산의 뭐 이런 그 술렁술렁 그런 바람이 불 때가 그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김진태 사태 때문에 뭐 건설사들 부도되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되면은 증권회사가 무너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증권회사 그렇게 쉽게 못 무너집니다. IMF 때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무너졌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제가 근무했던 대우증권이 무너졌습니다. 대우증권이 무너진 이유는 대우가 망해서 무너진 거예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금융회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완전히 그냥 뭐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부도 위험 우려가 있었던 태형건설이 1천억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주는 신호가 뭘까? 그럼 얘네가 일단 연말과 연초를 무사히 넘기겠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화물연대 파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새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둔촌동을 방문했죠. 둔촌 주공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브라질과 한국의 축구를 보면서 검색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둔촌 주공에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다 소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50이 되기 전에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이런 분위기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잖아요. 단지 부동산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요.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 뭐냐면 또 그만큼 큰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렇게 부도 위험이 있었던 태영건설이 1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합니다. 한 곱이 넘겼다라는 얘기죠. 자, 뉴욕 증시는요. 지금 12월 13일,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힘을 빼고 있어요. 힘을 빼는 건지 힘을 저축하는 건지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개인들 달라붙지 못하게 힘을 빼고 있고 산타랠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12월 13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요거 11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 7.7% 혹시 이상 나올 거라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는 7.7%보다 좀 훨씬 눈에 띄게 부각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비해서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무려 0.5% 감소해서 7.7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8.2였잖아요. 그랬을 때 0.5% 둔화된 모습이라면 이번에 11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0.5 정도만 참 어느 순간부터 꿈이 겁나게 소박해졌는데 하여튼 0.5 정도만 더 둔화되는 모습. 그렇다면 예상치가 7.2 정도만 나오면 땡큐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0.5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7.7%보다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면 산타랠리를 만들 가능성은 큽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식시장 뛰어들지 못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12월 6일 화요일 대한민국 장 초반에 2,400포인트를 깼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도요. 다우지수도 34,000을 깨서 끝났습니다. 이 정도 살짝 깨는 건 괜찮아요. 지금 대한민국 12월 6일 화요일 2,400포인트 깼는데 지금 장 흐름 진행되면서 달러는 지금 1,300원 이상 올라갔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다시 2,4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바로 이게 2,400포인트를 안착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안착이라고 해요. 잠깐은 깰 수 있지만 바로바로 회복해서 지켜내는 거를 안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 달러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달러가 힘이 빠져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끼리 놀아요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금이 매력적일 것이다. 그런데 금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심어놓은 공포감 때문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나 대한민국 증시나 살짝 중요한 지표를 깨긴 하지만 바로바로 회복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산타랠리로 만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말경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산타랠리가 만들어질 건데 여러분들 절대 흥분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타랠리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예. 흥분하지 말고, 예. 흥분 금지입니다. 흥분 금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요. 예. 많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이 주식 매매하는 기법은요, 마치 유행처럼 새롭게 개발되고요, 수만 가지고요, 다 스타일이 다르고요, 명도, 채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온도도 다르고요, 높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미쓰리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투자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수익금은 가급적 빼고, 손절보다는 좀 원래는 분할 매수를 더 추구하지만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그런지라 이 분할 매수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분할 매수하고 정해진 투자 금액, 목표 수익률 딱 정하고 그 목표 수익률에서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수익금만 빼고 그 원금으로 다시 투자. 이게 그냥 저의 매매 기법이에요. 매매 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매매 기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매매 방법과 다르다고 예, 비판하거나 비난할 건 아니죠.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전망했어? 근데 그냥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라고 그냥 툭툭 던진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시나리오와 수많은 조심성과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많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그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맞추고 그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들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매매는 안 하더라도 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전망들이 결국 맞아 들어가면 그게 진정한 시황 잘 보는 사람 아닙니까? 예,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는 예, 저는 최고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고도 아니고요. 예, 저 예전에 제가 주식 배웠던 저에게 주식을 가르쳤던 고수님들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스타일, 제가 보는 시황관, 제가 시황을 찾아가는 그 방법은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더 온이라는 마음으로 유일하다는 마음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